네, 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지구환경은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에서 공부를 하는 내용, 그리고 전반적인 학과 소개,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환경과학과에서 무엇을 공부할까라는 궁금증이 가장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구환경과학과에서는 지구를 대상으로 공부를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크게 지구의 역사, 45억 년의 지구의 역사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지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그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우리가 지구환경과학과라고 하면 뭐 돌을 공부하는 게 아닌가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인 암석이나 혹은 암석을 이루는 개개의 광물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고 왜 그렇게 생성이 되었는지, 또는 우리가 지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예를 들어서 가깝게는 지진이나 화산 혹은 뭐 단층과 같은 재해가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일어났는지를 공부하는 것도 지구환경과학과에서 공부하는 대상의 하나입니다. 또 지구에 분포하고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 광물 자원, 뭐 철광이라던가 혹은 석회암과 같은 자원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 지구에 분포하고 있는 물, 예를 들어 지하수라던가 토양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염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보존을 하고 또 복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지구환경과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대상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뭐 돌이나 토양, 지하수를 그냥 이렇게 바라봐서 하는 공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그런 대상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물리적인 부분, 그리고 또 화학적인 조성, 그리고 생물과는 또 어떠한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그러한 우리가 보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관찰을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 화학, 생물 등의 여러 가지의 학문들이 다 복합되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 융복합 학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구 대상인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이렇게 다각도로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그런 학문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지구환경과학과 구성원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릴게요. 지구환경과학과는 총 교수님은 1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4분은 명예 교수님이시고 9분의 현직에 계신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학원생은 20명, 그중에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리고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 20명 있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으실 학부생들, 대학교 학부생들은 현재 144명이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한 학년의 정원은 현재 37명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는 이 사진은 저희 지구환경과학과가 위치하고 있는 부경대 환경해양관의 사진이고요. 저희 지구환경과학과는 이 건물의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진은 이제 현재 저희 학과에 재직 중이신 현직에 계시는 교수님 9분의 사진이고요. 이 9분의 교수님들이 저를 이제 포함해서 모두 아까 말씀드린 지구의 역사, 또 지구에 분포하고 있는 광물이나 암석의 역사,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들, 또 재해, 지진이나 단층, 이런 재난 재해들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또 지표에 분포하는 여러 가지 지하수나 토양이 왜 우리가 보는 그 조성이고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그리고 또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복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지표에 일어나고 있는 화학적인 작용들을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또 이러한 지표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하이테크, 발전된 그런 학문 분야 중에 하나인 인공위성의 자료를 이용해서 이러한 지표의 과정들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재직하고 계십니다. 지구환경과학과에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이 주된 대상인 지구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한번 그 연구 내용을
공간적인 측면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이제 지구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파랗고 예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사실 알게 된 지는 우리 인류의 역사에 그렇게 길지 않아요. 1970년대에 달 탐사를 나섰던 우주인들이 멀리서 달에서 지구의 사진을 찍었어요. 달에서 지구를 봤더니 굉장히 파랗고 아름답고 다른 행성들과는 상당히 다른 아름다운 행성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우리 인류가 이 지구라는 것을 바라보는 이 시점이 이 사진을 처음 얻게 된 그 시점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표면에 물이 분포를 해서 이렇게 푸른색을 띠고 또 대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구름에 의한 하얀색들을 띠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구환경과학과 혹은 지질학을 공부할 때 이제 지구의 딱딱한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구의 딱딱한 부분 혹은 지구 자체의 그 고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직권은 가장 표면에 있는 얇은 지각,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죠. 지각, 그리고 그 내부의 멘틀에서도 조금 더 단단한 상부 멘틀과 조금 더 연약한 하부 멘틀, 그리고 외핵과 내핵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구환경과학과에서 연구하는 이 분야 중에 이 지구의 이 공간적인 이 지각, 멘틀, 내핵, 외핵과 관련되는 분야, 대표적인 분야라고 한다면 이런 판 구조론과 관련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 판 구조론의 여러 가지 모식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지구 표면은 이렇게 딱딱한 판들, 여러 개의 판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판들이 서로 부딪히고 혹은 하나가 하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중앙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 물질이 만들어진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활발한 활동이 현재 지구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판들이 이동을 하지만 그 속도는 인간의 시간 개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느린 속도라고 할 수 있어요. 1년에 수 센티미터거나 혹은 빨라도 십몇 센티미터 정도로 굉장히 느리게 이동하지만 지구 전체의 역사를 본다면 굉장히 활발하고 다이나믹한 지구를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께서 지구환경과학이라고 하면 많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화산, 지진, 단층과 같은 재해들은 이러한 판의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판이 다른 판 아래로 이렇게 섭입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해구가 만들어지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가까이 있는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섭입대가 분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판의 섭입에 의해서 굉장히 활발한 운동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나 화산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권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런 판 구조론과 관련된 지표의 굉장히 다이나믹한 운동들 또 그에 기반한 여러 가지 지진이나 재해들에 대한 연구가 주된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지각 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표에 분포하는 암석에 대한 연구도 역시 직권에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아름다운 푸른색의 행성인 지구는 다른 이제 권역도 있죠. 그래서 주로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대기의 기권, 그리고 물,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덮고 있는 물, 해양이 덮고 있죠. 그래서 그 물, 혹은 빙하, 혹은 담수, 호수와 하천과 같은 담수가 이루고 있는 수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표에 살고 있는 생물들, 식물, 동물, 미생물들이 이루고 있는 생물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지구환경과학과 이 기권, 생물권, 수권은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권이나 생물권, 기권 같은 경우에는 모두 직권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이들 각각도 서로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보셨던 지각의 활발한 판의 운동에 의해서 섭입이 일어나고 섭입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일본에서처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죠.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는 화산으로부터 화산가스가 분출이 됩니다. 화산가스는 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포함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이산화탄소와 메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직권의 운동으로 인해서 기권으로 새로운 온실가스가 주입이 되죠. 그리고 기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기의 성분이 변하게 되면 지표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대기의 성분이 변함으로 인해서
대기에서 물로 녹아 들어가는 이산화탄소나 메탄의 양도 변화하기 때문에 또 수권도 변화하게 됩니다. 물론 생물권과 수권이 서로 변화하게 되면 각각 서로 영향을 주게 되겠죠. 따라서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지권, 기권, 생물권, 수권은 모두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한 권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른 권역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구 환경에 관련된 연구는 이 모든 권역을 아우르는 지구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구에 관한 연구, 지구 환경과학과에서 공부하는 이 지구에 관한 연구 분야 중에서 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지구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이 지구, 파란 지구는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이 지구의 형태, 지구의 모습은 45억 년의 지구 역사 중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구가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이 지구의 형태에서 23억 년 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구 전체가 얼음에 덮여 있는, 이렇게 하얗게 덮여 있는 눈덩어리 지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시간을 좀 더 이제 나중으로 돌려서 18억 년 전과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 산소가 별로 없는, 현재에 비해서 산소가 굉장히 부족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산소로 호흡을 하지 않고 황산염으로 호흡을 하는 미생물들이 바다에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러한 미생물들은 이 몸의 색깔이 보라색이었기 때문에 지구가 아마 전체적으로 보라색을 띠는 바다로 덮여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푸른 바다가 된 지는 사실 그렇게 지구 역사상 긴 시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구의 역사는 모두 지구환경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추리를 해내고 추적을 해내고 밝혀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보이시는 이 그래프는 지구 역사, 45억 년의 역사 중에 대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가스들의 상대적인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이 선이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산소의 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보시다시피 가장 오른쪽에 가장 저쪽에 있는 0이라고 되어 있는 최근에 그 산소 농도에 이른 산소 농도와 유사한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만들어진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약 5억 6천만 년 전에 현재의 대기와 유사한 그 대기가 만들어졌고 그 이전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5억 6천만 년 전에 현재와 유사하게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학자들은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시기에는 해양에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5억 6천만 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늘어나면서 해양에도 산소의 포화도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해양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진 생물들이 급격하게 많이 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지질시대상 캠브리아기와 선캠브리아기를 가르는 그 시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캠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부릅니다. 생물의 다양성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기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고 희한하게 생긴 생물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러한 생물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후에 얘네들이 환경에 잘 적응을 하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일부 멸종이 되고 일부는 살아남아서 우리가 보고 있는 생물 군집으로 점점 진화를 해왔죠. 이러한 것은 과학자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암석을 이용해서 연구를 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그런 좀 신기하게 생긴 생물이 화석으로 남아있는 증거를 볼 수 있었고 이러한 신기하게 생긴 생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하게 나타나 있는 퇴적층, 암석의 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이 시기에는 이러한 환경이 변화해서 대기 중에 산소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생물 군집이 생물의 다양성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구나라고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오래된 시간으로 우리가 가보면 그러면 이전에 산소가 이렇게 별로 없다가 파란색 그래프가 바닥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조금 늘어나기 시작한 이 시점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거를 알아낼 수 있었을까라는 거를 살펴보면 역시 학자들이 암석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혹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그런
화석, 눈에 보이는 생물의 골격의 그 흔적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 암석은 이렇게 가까이 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얇은 층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화석이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화학적인 분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암석에는 이렇게 생긴 유기분자가 검출이 됐어요. 이 유기분자는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기분자예요. 그러니까 현생에서 광합성을 하고 있는 미생물을 연구를 하고 과거에 있는 암석에서 산출되는 유기분자를 비교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마치 과거의 암호로 쓰여져 있는 어떤 문서를 현생의 생물들을 이용해서 암호표를 만든 다음에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기분자가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암석이 지금은 이렇게 누리끼리한 암석이지만 처음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이렇게 광합성을 해서 녹색을 띠고 있는 미생물들이 이렇게 매트를 이루고 있는 이런 환경이었을 것이다. 광합성을 한다는 것은 대기 중에 CO2를 받아들여서 유기물을 만들고 산소를 배출을 하죠. 따라서 이런 미생물들이 출현하였기 때문에 대기 중에 산소가 늘어나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셨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물의 골격과는 다르게 이것은 분자 형태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화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검출할 수 있는 분자로 이루어진 일종의 화석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자 화석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구환경과학과에서 돌을 이용해서 하는 연구라고는 조금 더 생소할 수 있는 생각하기 힘든 분야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화학적인 분자 화석에 대한 연구도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져 지구 역사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에서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었어요. 아까 보셨던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가 있었고 또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친숙한 개념은 대멸종이죠. 지구 역사를 통틀어서 여러 차례의 큰 규모의 멸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해양에 분포하는 그런 해양에 있는 동물의 속의 개수, 우리가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할 때 그 속이죠. 그래서 동물의 다양성이에요. 해양 동물의 다양성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시기들이 있는데 이러한 시기들은 대체로 지구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친숙하실 대멸종은 아마 중생대 백악기 말기에 일어난 대멸종일 텐데 이 시기에 멸종이 일어난 원인은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서 멸종이 일어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공룡이 멸종한 시기가 바로 이 백악기의 대멸종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멸종된 규모로 따지면은 사실 고생대 페름기 약 2억 5천만 년 전에 일어난 멸종이 그 규모로는 가장 큰 멸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그래프에서는 가장 가운데 있는 화살표 여기가 바로 페름기의 대멸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왜 대멸종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큰 규모로 생물권만 변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의 모든 상호작용에 의해서 멸종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판의 운동에 의해서 직권의 변화죠. 판의 운동에 의해서 판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붙었어요. 다 해서 굉장히 큰 대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대륙을 우리가 초대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초대륙이 만들어지는 시기 혹은 분리되는 시기에는 급격하게 판의 운동이 좀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예요. 따라서 화산 활동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났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 중으로 화산가스, 이산화탄소라던가 메탄이 많이 유입이 됐을 것이고 또 해저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양 환경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 또는 화산에서 분출되는 중금속과 같은 독성 물질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결국 해수를 독한 성분으로 만들게 되고 결국 그 안에 있는 해양 생물들의 멸종을 일으키게 되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권역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지구의 격변이 일어났고 지구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권역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를 할 때 혹은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면 중에 하나가 아마 지구에 분포하는 탄소의 순환 역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탄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지금 온실가스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인류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변하고 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 탄소 같은 경우에도 기권, 생물권,
수권, 직권을 통틀어서 이렇게 크게 순환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규모, 몇 년 정도 되는 시간 규모로 따지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받아들여서 유기물을 만들고 식물이 죽으면은 그게 토양에 있는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 다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로 돌아가는 이런 짧은 타임스케일의 순환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긴 수백만 년에 걸친 탄소의 순환도 있습니다. 여기 산에 분포하고 있는 암석이 풍화가 되면서 또 암석에 포함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혹은 유기물에 들어있는 탄소가 분출이 될 거예요. 혹은 해양에 있는 해수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가 뼈대를 가지는 예를 들어서 조개껍질 같은 그런 탄산칼슘의 뼈대를 가지는 생물들로 축적이 되고 그 생물들이 죽었을 때 암석으로 남게 되겠죠. 퇴적이 되어서 암석이 됩니다. 그렇게 포집이 된 그 탄소가 조구조 활동이나 혹은 그런 것을 뭐 섭입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산이 만들어질 때 융기가 돼서 다시 지표로 노출이 되고 다시 이산화탄소로 변화해서 대기로 들어간다거나 혹은 섭입을 통해서 또 멘틀로 들어간다거나 하는 또 좀 큰 스케일의 그리고 좀 시간적으로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 탄소의 순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탄소 순환 같은 경우에도 지구환경과학에서 공부하는 직권, 기권, 생물권, 수권의 여러 권역 간의 상호작용과 그리고 복잡한 과정들을 공부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좀 아주 예전에 일어난 일들, 뭐 몇억 년 전, 10억 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봤는데,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24시간으로 우리가 표시를 한다면 사실 인류가 출현한 시기는 굉장히 자정에 가까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활동에 의해서 또 지구 환경이 굉장히 격변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그래서 인류의 활동에 의해서 이 격변이 일어나는 이 지구 역사의 이 부분, 짧지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기를 과학자들은 인류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EBS에서 실제 인류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최근에 방영한 것이 있고 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시청을 하시면 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인류의 활동에 의해서 이전에 우리가 지질 시대에서 지구 역사상 봤던 것과 거의 유사한 규모 혹은 더 큰 규모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화석 연료의 사용이죠. 우리가 석유라던가 천연가스를 태우면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급격하게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기후가 변화하게 되고 또 해양에서 산성화가 일어나서 해양에 사는 생물들이 또 영향을 받게 돼서 전체적인 생태계의 교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여기 사진에 있는 발전소는 대만에 있는 타이중 화력발전소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화력발전소고 석탄을 굉장히 많이 태우고 있는 곳인데 역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전엔 마치 조구조 운동에 의해서 섭입이 일어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화산에서 분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제는 인류의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태우는 석유라던가 혹은 석탄 같은 화석 연료로부터 기원한 이산화탄소가 지구 시스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다른 인류로 인한 변화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식량을 좀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인공적으로 질소 비료를 만드는 법을 20세기 초반에 개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인공적으로 질소 비료를 개발을 하고 사용을 통해서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음식을 굉장히 많이 이제 생산을 할 수 있게 됐죠. 농경지도 굉장히 증가하게 되면서 또 지구 표면의 환경이 이전에는 농경을 하지 않던 지역도 이제 농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구 표면의 환경도 변화하고 토양과 지하수도 변화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질소 비료가 한번 투입이 되면 얘네들이 비료의 역할을 하지만 또 질소 화합물이 만들어져서 얘네들이 오염 물질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토양이라던가 지하수 혹은 연안에 부영양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질소 화합물은 또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되면 대기 오염, 온실 효과, 또 오존층 파괴와 같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지구 시스템의 변화를 인류의 활동에 의해서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탄소순환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면 여기에서 보이는 탄소순환이 인류가 활동을 하기 전의 그림이라고 보신다면은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서 가장 큰 변동은 앞서 보셨듯이 화석연료. 이전에는 조금 더 큰 시간 규모, 수백만 년을 걸쳐서 조구조 운동에 의해서 융기가 일어나고 섭입이 일어나면서 암석에 있던 탄소가 대기 중으로 분출이 되어서 이산화탄소로 분출이 되게 되는데 지금 인류가 그 석유나 석탄을 이렇게 뽑아서 쓰면서 대기 중으로 급격하게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탄소 순환계의 교란이 일어나면서 지구 시스템 자체의 변동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재해도 역시 있죠.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오클라호마, 미국의 오클라호마 중부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지역입니다. 지진 같은 거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굉장히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한 2015년 전후 한 3년 정도가 캘리포니아보다도 훨씬 더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기는 무슨 뭐 큰 단층이라던가 뭐 섭입이라던가 이런 게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이 지진은 이 지역에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굉장히 활발하게 생산을 하는데 그때 이제 공정에서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그 폐수, 물을 석유를 빼낸 그 자리에 다시 지층으로 주입을 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지층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해석을 하게 돼서 이제 인간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오염이나 혹은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지진과 같은 재해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친숙하게 알고 계실 최근 몇 년 전에 있었던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열 발전을 위해서 물을 주입하다가 그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 인류세의 지진이나 재해 역시 빈번하게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구환경과학과에서 연구하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 지구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시간적인 측면에서 혹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또 지질 시대뿐만 아니라 인간의 활동에 의한 변화, 지구 환경의 변화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진행하고 있는 지구환경과학의 연구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지구환경과학에서 연구하는 여러 가지 대상들 중에 지표에 분포하고 있는 퇴적암이나 혹은 퇴적물을 대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과거나 현재의 지구의 환경이 어땠는지를 해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암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퇴적암이 만들어지던 그 시기의 기후나 지구의 환경은 어땠는지를 다양한 대상과 또 다양한 기후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바로 탄소순환이에요. 그래서 탄소순환에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는 퇴적암 혹은 퇴적물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면 이 암석, 이 산에 있는 암석이 퇴적물이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풍화라는 게 일어나죠. 암석이 화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화학식으로 복잡하게 한번 쓸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화강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광물들이 이산화탄소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서 광물이 분해가 되고 그 분해가 된 산물들인 그런 원소들이 해수로 이렇게 해양 환경으로 유입이 돼요. 강물을 따라서 녹은 물질들이 유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유입이 돼서 해양 환경에서는 다시 탄산칼슘 광물로 침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 반응식을 보시면은 첫 줄의 반응식에서는 2개의 이산화탄소가 소모가 되어서 광물이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해양에서 이산화탄소가 침전될 때는 다시 하나의 이산화탄소만 남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화강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광물들이 풍화를 받는 과정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하나 소모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암석의 화학적인 풍화, 화학적인 분해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좀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화학 반응은 풍화라는 반응은 결국에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온도가 높은 시기에는 화학 반응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시기, 따뜻한 시기, 온실기후인 시기에는 암석의 화학적인 풍화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다시
감소를 좀 더 잘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일종의 피드백이 일어납니다. 암석의 화학적인 풍화로 인해서 대기 중에 많이 있던 이산화탄소들이 좀 더 감소가 되는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암석의 화학적인 풍화와 퇴적이라는 과정 자체가 지구의 기후를 너무 극단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조절해주는 일종의 항온기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기후, 연평균 기온에 따라서 암석에 기록된, 암석에 풍화된 정도를 화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살펴봤더니 따뜻한 기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풍화가 일어났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화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실제 정말 그런가, 현재에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인가 라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온도를 가진, 습도를 가진 기후대에서 퇴적물의 풍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연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카리브해에 있는 열대 우림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하천에 있는 퇴적물을 이제 가져다가 분석을 했어요. 화학적인, 광문학적인 여러 가지 조성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온 기후이기 때문에, 또 물이 많은 기후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강한 풍화작용을 겪은 퇴적물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라고 이 퇴적물을 살펴봤더니 실제로는 이 퇴적물들이 별로 풍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이 풍화가 일어난 가장 저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위쪽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암석이 부슬부슬하게 부서진 정도의 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상하는 것보다 화학적 풍화가 굉장히 약했어요. 따라서 이 퇴적물이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산화탄소가 감소되는 효과가 적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암석이 풍화가 일어나려면 지표에 노출되어서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되는데 이 지역은 폭우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서 풍화가 이렇게 채 되기도 전에 암석이 침식이 되어서 그냥 다 퇴적이 되어버렸어요. 풍화될 시간이 별로 많이 없었던 거죠.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미래라는 측면에서 한번 현재와 미래라는 측면에서 이 결과를 한번 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이상기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태풍, 큰 규모의 태풍이 더 많이 빈번하게 만들어질 거라는 것이 이상기후의 결과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한 예측인데요. 여기에다가 방금 제가 연구했던 내용들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지질 기록상에서 물론 우리가 지구 역사상에서 과거 퇴적암이 풍화가 많이 됐던 시기가 항상 굉장히 기후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왔던 시기만은 아닐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현재나 혹은 현재 진행 중인 미래의 환경을 생각해 볼 때 지구가 굉장히 따뜻한 기후로 바뀌고 있는 이런 시기에도 따뜻한 시기이긴 하지만 화학적인 풍화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죠. 태풍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퇴적물이 충분히 풍화가 되지 못하고 다 퇴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쓰지 못하죠. 따라서 지구의 하온기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온도 조절을 하는 암석의 풍화라는 과정이 지구의 온도 조절을 하는 그 역할을 예상만큼 크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내용이 제가 진행 중인 연구 중에 한 결과이고요. 이렇게 지구환경과학과에서는 여러 가지 지구 시스템의 권역에서의 거동과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다양한 분야, 화학적인 부분, 물리적인 부분, 생물 관련된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고 또 분석 능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학문적으로도 중요성이 있지만 실제 실용적인 연구 분야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 혹은 미래의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지구온난화와 같은 여러 가지 또 지진 재해와 같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학과라고 소개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